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진짜 우리가 언제나 바라는 거죠. 소위 막힘없이 흘러가는 삶에 대해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자꾸 꼬이고 답답한 인생 말고 인생이 좀 막힘없이 흘러갈 수는 없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최고 철학자라고도 불리죠.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수요일에 대저택 서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을 막힘없는 바다에 비유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삶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순 있지만 산 자체가 막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조금씩 다 다른 템포로 여러분에게 밀려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의도한 게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 파도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한 발만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동반자로 삼아서 항해하라고 말해주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삶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라. 그럼 바다가 들려주는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이 항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바다를 향해 떠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도 일단 떠나보는 것, 멀리 떠나는 것, 그게 용기죠.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다는 거칠 것 없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는 반면에 경계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은 허풍을 떨지도 않고 자랑을 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진짜 삶이 그 목적이라는 게 저 멀리 바다에 있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던가 무엇인가에 갇혀있다. 자유를 어딘가에 저당 잡힌 것 같은 기분. 그렇다.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삶은 무언가에 꽉 죄어 인내와 한숨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바다에 나가라.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다. 바다로 나가 위로 솟구치는 파도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을 짓누르던 납덩어리에서 벗어난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한번 가봐야죠. 최소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해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닻을 내려볼까요? 배에서 가장 무거운 건 닻입니다.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일하게 의지하는 단단한 버팀목. 사실 이 닻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닻은 인간을 위로하는 따뜻한 애정, 의지할 수 있는 체계를 상징해 왔거든요. 마음에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고통을 가라앉혀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로 사람들은 이 닻을 참 많이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의 닻을 알아보고 기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건 무엇인가요? 원인이 뭔가요? 인정받지 못해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땅한 대우를 못 받아서, 여러분 안의 힘을 온전히 되찾으려면 이런저런 일들에 정말 하염없이 휘둘리고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멈추라고, 그런 것들에 당하고 있지 말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본 적 있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닻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닻을 딱 알아채면요, 여러분은 나약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진짜 다
다 무시하고 닻을 내려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다로 나가게 하는 건 진짜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닻을 찾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찾았다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서 닻을 내리셔야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굳게 결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죠. 짜증, 불안, 조급함, 의심, 이런 물결이 아무리 강하게 여러분에게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발 밑으로 내리십시오. 나라는 닻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는 바다에서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장인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나라는 바다에서 마치 여객선에 올라탄 손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내 바다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몸을 맡깁니다. 가고 싶은 곳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배는 거기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탄, 불만, 누군가의 탓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진짜 끝도 없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선장이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배는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요. 다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기술과 바람의 도움을 받고 주변 동료들이 있다고 해도 이걸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을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바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애매한 결정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결정을 내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나아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소위 올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네, 올인한다는 이 생각은요, 바다로 나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남쪽의 사하라 바다 보자도르 곳 너머에는 아무개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공포의 곳이라고 불려왔어요. 엄청나게 거센 파도와 진짜 칼날같이 날카로운 암초들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모험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434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이아네스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공포의 곳을 무사히 지나는데 최초로 성공했거든요.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무도 발 들여놓지 않은 그곳까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상력 덕분이었다. 그는 멀리 나가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가 무턱대고 그런 건 아니었다. 바람과 물의 흐름에 대해 빠삭했던 그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이 최대한 멀리 나가는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항해를 떠날 때 나침반의 방향, 지나온 위치와 거리를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렇게 그 일은 가능해졌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전체 맥락을 못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코앞에 다가온 그 문제를 일단 풀기라도 하면 되는데 한 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주 빠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발을 움직여서 다른 걸 상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하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위험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에 갇히면 변할 수 없다는 논리와도 같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상상에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로 낳은 상상과 잘 채워넣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로 단단하게 채워넣고 상상했을 때 딱 찾아오는 직감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상상해야지 하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상상보다 먼저 해본 사람 경험을 듣고 그걸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는 상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책들을 읽고 소위 재료를 가지고 하는 상상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하는 상상하고 에너지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1510년에 존재했던 해양
지도에는요, 진심으로 여기엔 용들이 산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시절엔 인공위성도 없고 항해한 적 없는 소위 미지의 곳들에 대해서는 지도에 진짜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본 적 없으니까 바다 저편은 그냥 미지의 땅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그야말로 무지로 낳은 상상으로 채워버린 겁니다. 그 시절에 먼저 항해를 해본 사람도 없었고 그곳에 대한 책도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뒀어야죠. 그런데 괴물, 기괴한 동물들이 사는 곳으로 그냥 단정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무지는 이렇게 공포를 낳습니다. 사람은 원래 모르는 걸 티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막 짜서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소위 바다 괴물들은 모르는 세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쓸모 있는 도구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크라켄이라는 괴물은요, 흡사 대왕 오징어 같이 생겼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해양 생물이 막 13m, 몸무게는 300kg이 넘는다고 심지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까지 했어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인간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상상으로 괴물들을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두렵다면 새로운 것들로 그 상상 괴물을 깨부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바로 호기심으로 그 경계를 그냥 넘으면 됩니다. 모른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늘 다니던 길로만 가려는 그 발걸음을 새로운 경계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상어처럼 살아야 합니다. 상어로부터 배워야 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상어는요, 수영을 멈추지 않거든요.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대부분 끊임없이 헤엄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도 그냥 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어는 다릅니다. 항상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상어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모든 아가미를 항상 열어놓고 산화를 억제해 가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헤엄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어는 피곤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어는 나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상어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못 가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나가면서 숨을 쉬어보십시오.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추구하고 경계를 허무는 건 상어가 아가미로 호흡하는 거랑 같아요. 폐쇄적인 일상에 질식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야죠. 네, 여기서 바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바다는 푸른색이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푸르러서 푸른색인 게 아니에요. 태양 덕분입니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빛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태양빛이 바다에 닿으면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은 흡수되고요. 녹색은 사라집니다. 결국 남은 색이 푸른색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엔 푸르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바다는 그 배경에 따라서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집니다. 밝은색 모래가 있는 프랑스 남부의 바다는 새파랗고 식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해조류가 많은 바다는 에메랄드 빛을 띠고요. 우리의 일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다양한 색으로 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단색에 만족할까요? 삶은 아름답게 빛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숨쉬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요. 여러분, 푸른색을 칠하세요. 삶이라는 그림을 그냥 펼쳐놓고 바람이 와서 넘겨주기를 하염없이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붓을 들고 직접 색을 칠해보십시오. 평범한 삶,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짠맛을 되찾아보세요. 바다에 소금이 생긴 건 약 40억 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첫 아침을 맞은 날,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던 화산들에서는 수증기, 염소, 황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게 공기 중에 배출된 혼합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바닷물에 녹아들었고 소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바다의 짠맛을 처음 느껴본 그 느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미간이 확 찌푸려질 만큼 정말 강렬했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당연해졌을 겁니다. 바닷물은 원래 짜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되었잖아요. 늘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어느 순간 향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감흥을 없애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고요. 욕망도 사그라들고 무엇보다 귀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익숙함에 속아 짠맛에 무뎌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말합니다. 익숙한 것은 더 이상 탐구하고 새롭게 감상할 수 없게 된다. 무뎌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욕망은 일단 어느 정도 채워지면 순서대로 수그러든다. 그 대상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너무 잘 알아서 감흥이 없다. 우리는 흔히 권태가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사물이든 상황이든 본연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뿐이다. 짠맛을 되찾아야 한다. 하나를 정해 오랫동안 천천히 음미하라.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소비 행위가 아니다. 욕망은 타깃을 정해 먹고 마시고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계속 음미하는 것이다. 이미 가진 것도 앞으로 가질 것도 계속 음미하는 게 중요하다. 욕망은 광기나 과음과 다르다. 욕망은 관심이다. 공감, 생각지 못한 대화, 이야기, 배움, 그 과정, 실제로 경험한 찰나에서 얻는 짜릿함의 음미는 강렬함과 부드러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당신이란 바다의 소금은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이 맛있지는 않다. 그러나 삶은 당신에게 이미 주고자 하는 걸 모두 주었다. 마치 바다처럼. 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음미하면서 헤엄치며 나아가세요. 그렇게 바다에 뜨면요, 우리의 상태는 달라집니다. 육지에서는 서서 걸었다면 바다에서는 수평으로 떠다니잖아요. 이 말은요, 바다에 있으면 더 이상 주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신경 끄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말하죠. 우리는 수천 가지의 무게에 눌려 있다. 과거, 잃어버린 행복, 시련, 견디기 힘든 자아에 짓눌려 있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내 모습 때문이 아니다.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자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정작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아의 여러 이미지와 함께 살고 있다. 바다로 나아가 헤엄치는 순간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처럼 다른 이의 눈에 적절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나 자신을 한껏 포장하겠다는 그 거품. 거품이 빠진 자아는 고기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오로지 인생이란 바다에서 진정으로 몸이 떠오르는 순간에만 만날 수 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헤엄쳐서 섬으로 갈 겁니다. 섬은 바다와 하늘 사이에 생겨난 대륙의 조각이잖아요. 남태평양의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에 페테르 1세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섬에 가본 사람보다 달에 가본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섬은 여전히 미탐험 지역이에요. 남태평양 남쪽에 고고하고 무심하게 떠있는, 사실상 탐험되지 않은 지구의 마지막 지역에 속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페테르 1세라는 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취향, 싫어하는 것, 생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개성을 거두지 마세요. 척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여러분만의 페테르 1세 섬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이라는 유일한 섬이 되십시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 가로로 나누어진 도표가 아니다. 당신이란 사람을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이렇게 수학적,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 계산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게 있다.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닥쳐도 삶의 한순간일 뿐이다.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나의 존재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 마라.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군함에 타고 있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그저 그것을 헤쳐나가라.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네, 여러분, 삶이 질이 멸렬하게 느껴지면 가끔 정말 바다를 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디로든 좀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의 바다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소극적인 태도와 좁은 시각에 안주하지 말라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어디든 좋으니 떠나보라고 말이죠. 오늘은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욕망을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발을 담가라. 닻을 내려라. 헤엄을 쳐라. 모든 삶은 그렇게 흐른다. 바다처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